QL님 안녕하세요. 트렉스입니다. PL입니다. 네. 저 오디온과 벨 연구소라고 써 있는데 오디온 들어봤어요 혹시요? 아니요? 오디온 한번 들어. 오디오 처음 들어본대요. 이제 한번 제가 처음 들어본대요. 봅시다. 이게 사실 오디온이라는 게 벨 연구소하고 관련이 되게 많아요. 오디온이 1906년도에 그 발명이 됐고 벨 연구소 1925년 왜 이게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들여다 봅시다. 우리가 사실은 오디온이 기관이야? 아니 제품이야?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어떤 하나의 발명품이죠. 발명품. 인간의 소리, 말과 음악. 인간의 소리. 자, 우리가 파퓰러 하면 뭐가 떠올라요? 파퓰러, 대중. 대중. 네. 가요. 그렇죠. 대중가요. 대중가요도 우리는 또 가요란 말은 원래 그게 일제 잔재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말이긴 해. 아 진짜요? 기미가요라고 그러고 그게 원래 박정희 시대 때 나온 그 지금 보통 우리가 오. 유행가라고 하는 게 가장 파퓰러 음악이 유행가로 번역을 해야지 가요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강원이 예전에 강의한 게 있었는데 이게 그 사실은 우리가 군사 정권의 잔재이기도 해. 그 지금 그 얘기 할 건 아닌데 그래서 대중은 뭐냐? 우리가 두 가지에 좀 비교하기 위해서 페이머스 유명한 거하고 그다음에 파퓰러. 그러니까 파퓰러 뭐냐면은 유명한 거 뭐냐면은 아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게 유명한 거고 좋아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게 파퓰러인 거죠. 그렇죠. 좋아하면은 뭐냐면은 그게 대중적인 거기에 된 거죠. 대중적이 많은 사람이 좋아하게 되는 거고 많은 사람 아는 건 유명하고 유명 인사다. 스티브 잡스는 유명 인사겠죠. 페이머스 그렇죠. 퍼슨이고 파퓰러는 이제 방금 말한 대로 파퓰러 뮤직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때 뭐 우리가 서태지 좋아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를 스테이지. 예. 그럼 이게 가장 뭐가 됐냐면 현대 그 혁명의 역사야. 기술혁명의 역사에서 파퓰러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파퓰러라는 게 유행을 하게 하는 다 좋아하게 하는 그게 뭐 어디서 시작됐나 한번 보는 거죠. 힙합 이후부터는 사실 일렉트릭 기타가 팝 음악의 중심 악기가 아닌데 우리가 비틀즈 이후에 이제 락 음악이 중심하게 됐을 때 가장 선두에 나가게 된 악기가 일렉트릭 기타가 된 거죠. 예. 거기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미 핸드릭슨인 거죠. 지미 핸드릭슨이 일렉트릭 기타의 혁신을 일으키게 된 거죠. 이게 왜 가능했냐? 앰프의 역할이 되게 컸고 그 앰프가 물론 지미 핸드릭슨은 앰프는 뭐 진공관 앰프도 많이 썼어요. 진공관 앰프, 마샬 앰프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썼는데 이때 일렉트릭 기타에 사실 일렉트릭 기타는 소리만 증폭시키는 게 의미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에도 지미 핸드릭슨 이전에도 소리를 증폭하는 건 많았었는데 얘가 어떤 형태의 음악을 선보이게 되냐면은 이펙트 기능을 선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기타 보면 요즘에는 그 전자 기타 소리가 좀 굉장히 다변하게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퍼지라든지 뭐 이런 약간 굉장히 지저분한 음악도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헤비메탈 같은 건 굉장히 그 거칠게 소리가 나오잖아요. 변조가 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지미 핸드릭슨이 이 기타가 선보일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어.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피드백 효과라고 있거든요. 피드백 효과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울링이야 일종의. 우리가 이거를 스피커에다 갖다 놓으면 쉬 소리가 나잖아. 근데 이게 그 기타도 일종의 마이크거든요. 픽업이 마이크예요. 픽업이 소리를 포집해야 되니까 소리를 이제 흡수해서 녹음을 해야 되니까 이게 마이크 역할을 하는데 기타 현을 딱 튕기는데 그 하울링이 될랑말랑한 구간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딱 넘어가 찌 소리가 나고 여기에 넘어가기 전에는 그 하울링에 도달하는 바로 직전까지의 그 경계가 있잖아. 그 경계에서 음을 탁 냈더니 이게 연속적으로 나가는 거야. 이게 끊이지 않고. 보통 일반적인 어쿠스틱 기타는 한번 현을 튀기면은 자연적으로 그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근데 여기는 현을 딱 쳤는데 이 피드백 효과라고 해서 음이 지속적으로 연속이 돼. 계속. 그게 피드백 효과야. 이 기타 치는 깔고 하는 거야? 그럼 소리가요? 그러니까 그 피드백의 경계에 섰을 때 하울링이 나가는 그 경계에 딱 섰을 때 기타를 딱 치는 순간 이 음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띵 소리가 딱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하울링처럼 씩 소리 나진 않고 이 음의 연속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게 이제 피드백 효과인데 이거를 그냥 본능적으로 발견한 거야. 예. 그걸 안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미 앤더슨이 그 딱 그 리허설 할 때 피드백의 경계를 딱 체크를 하는 테이프를 항상 갖고 다녔대. 그 여기에서 이제 특수한 어떤 음이 필요할 때 거기 근처에 가서 그 현을 들겨서 그 효과를 발생시키게끔 만든 거죠. 그래서 기존의 일렉트릭 기타는 증폭만 했다면은 얘는 이 기타라는 악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 놓은 거죠. 대단하네요. 엄청난 거지. 기타인데. 그럼 뭐 이게 사람이 전자 뭐 공학을 했나?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아닌데 이거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본능적으로 이런 효과가 날 거라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천재라는 얘기 든 거지. 나는 그 전자기타의 이게 일렉트릭 기타의 최고 천재 누구냐? 나는 지미 앤더슨 봐. 무조건. 우리나라에도 뭐 어떤 누가 기타 쳐갖고 뭐 지미 앤더슨 능가했던 개소리. 지미 앤더슨 테크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새로운 장을 연 거야. 일렉트릭 기타의 새로운 장을 연 엄청난 혁명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근데 그게 뭐였냐? 그게 소리를 증폭한다는 그 개념이 들어가고 그게 나중에 오디온이라든지 진공관이라든지 오디온이란 진공관이라든지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소리의 증폭을 통해서 전자 음악을 새로운 세계로 도약시켜 준 게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지미 앤더슨은 그래서 영원한 1등이야. 일렉트릭 기타, 그렇지. 일렉트릭 기타의 걸 누가 만들었냐? 일렉트릭 기타는 지미 앤더슨이 만들진 않았어. 그 피드백 효과라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거를 일렉트릭 기타가 새로운 장르 음악을 만들게 되는 1등 공신이 누구냐? 지미 앤더슨인 거죠. 그럼요. 지금의 락 음악은 지미 앤더슨을 다 빚을 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사실 블루스 음악이 시작이라고 할 때 블루스 음악은 현악기부터 시작을 하거든. 여기 보면은 골 때려. 이게 뭐 그거 같아 이게. 일반적 기타처럼 안 생겼지. 이게 뭐냐면은 시가 박스야, 시가 박스. 담배각. 담배각. 담배 거기? 시가 박스는 시간 길이가 이 정도 되니까. 시가. 시가 박스니 시가 박스. 시가 박스가 버려진 시가 박스를 통해서 여기다가 나무 연결시켜서 이제 소리를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골 때린 게 이게 시가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 보면은 이런 이 책 모양 이거는 차 모양인데 이런 박스 같은 걸 통해서 일명 이거 시가 박스 있잖아요. 젠틀맨스 시거 클럽 해갖고 이런 박스를 통해서 이런 기타를 하나 만들었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크로스로드라든지 뭐런 시가 박스로 기타 현을 만드는 거죠. 초창기의 블루스 음악의 시작이 이제 이 기타 현악기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재즈는 악기는 사실 현악기보다는 어디서부터 혼악기에서부터 시작했거든. 색스폰이라든지 부는 거, 금관악기에서 시작됐고 그래서 대신 블루스는 사실 도노쿠 한쪽에서 한마디로 그쪽에서 연주를 많이 했어요. 재즈는 그래도 약간 뭐라 그럴까? 프랑스 애들이 그 지배했던 루이지애나 같은 경우는 흑인을 개무시하지는 않았거든. 앵글로색슨족은 흑인하고 잠자리도 안 했어. 그래요? 진짜 동물로 생각했어. 무섭다. 동물로 생각했어. 앵글로색슨은 인간을 같은 흑인도 그러니까 영국 애들이 좀 그런 게 심해. 새끼들이 그 앵글로색슨 애들은 좀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이런 게 그치 오만한 거지. 프라이드의 다른 뜻은 교만한 거니까 프라이드지. 프라이드가 있는데 프랑스 애들은 약간 자유롭잖아. 약간 껄렁껄렁하고. 그러니까 그냥 잠자리 갖고 그냥 흑인 애들을 낳아. 여자애를 건드려 갖고. 그게 더 사랑이 많은 거지. 프랑스 애들은 그냥 그러니까 사람 대접을 해준 거야. 같이 자면서. 너 참 예쁘구나. 자면서 하는 자기 그냥 시종하고 자는 거야 그냥. 그래서 크로요레라고 해서 이제 그 일명 티기가 나온 거지. 걔네들이 이제 만든 음악이 뭐냐면 재즈인 거죠. 그게 재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프랑스 군인들이 버려놓은 악기를 통해서 금관악기나 이런 걸 통해서 얘네들은 정규 교육을 초등학교까지 받았거든. 그 교회도 다니게 했어. 그래서 루이 암스트롱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가대에 서갖고 그래서 음악을
어떤 공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창구가 됐긴 했거든요. 물론 걔가 직접적으로 배운 거는 이제 소년원에서 배웠긴 했는데, 소년원에서 양쪽 입을 찢어갖고 이제 입술을 좀 두껍게 만들어서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유명인 인사가 되기 쉽지 않아. 그래서 원래는 엄청난 문제였어 루이 암스트롱이. 그러다가 이제 교도소 갔다 와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색소폰에 이제 빠지다 보니까 트럼펫에 빠지지 트럼펫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이제 세계 팝이라는 장르를 만든 어떻게 보면 팝이라는 그 닉네임을 갖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루이 암스트롱인 거죠. 팝은 어디서 시작됐냐? 거의 내가 볼 때는 루이 암스트롱이라고 봐도 돼요. 루이 암스트롱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어쨌든 그쪽 프랑스 지배권에 있었던 흑인들은 그래도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야. 그런데 백인 중에서도 이제 앵글로색슨족이 머물렀던 이런 쪽에서는 이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악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시가박스나 이런 데다가 만들어서 어디서 무슨 뭐 동물 힘줄 해갖고 이제 이런 악기를 만들어서 그게 이제 블루스의 시작인 거죠. 사실 재즈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르 음악인데 재즈는 안에 뭐 블루스 들어가 있고 막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진정한 어떤 면에서는 음계는 블루스인 거죠. 이게 흑인 음계가 이제 블루 노트라고 그러거든요. 블루 노트가 이제 발생이 되게 배경인 거죠. 뭐 이거는 뭐 옆에서 잡소리인 거고, 자 우리는 사실은 소리로 소통을 해. 뭐 소리 말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힘들죠. 그리고 소리를 통해서 이제 말이란 걸 하게 됐고, 그리고 의사전달 발명품 중에서 최고는 우리 성대로 울리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소리가 뭘로 이 성대로 울려서 뭐를 했냐? 그냥 짖는 게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 게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혁명이 이제 목소리로 이제 표현하는 말에서 시작됐는데, 사실은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이 공중에서 사라져 버리잖아. 없어지죠. 우리의 기억력은 한정이 돼 있고 망각을 해버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이제 기호를 쓴 거고, 그 기호가 나중에 문자가 되는 거죠. 의사 전달하는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은 이제 희노애락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그게 뭐냐? 희노애락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발명품. 그게 뭐냐? 음악인 거지, 음악. 음악이 그래봐 노래라는 거죠, 노래.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어쿠스틱한 이 악기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이 지미 핸드리스나 이런 사람 이걸 통해서 앰프를 통해서 소리를 증폭해서 더 크게 만드는 이런 장치를 만들게 된 거죠. 이거 제품을 이번에 샀는데 요즘에 얼마나 훌륭하게 됐냐면은 이게 기타에 때 연결해 갖고 이펙터 같은 게, 그러니까 지미 핸드리스 후예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기타 이펙터나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서 다 조절해 갖고 여기서 소리하는 스피커이며 앰프인 거죠. 스피커 앰프랑? 그러니까 스피커 앰프는 좀 다르긴 하지. 다르긴 한데 이거는 이제 기타 앰프가 들어가 있는 스피커죠. 우리가 일반적인 스피커를 두 가지로 나누거든. 그 패시브 스피커냐, 액티브 스피커냐. 패시브 스피커는 스피커 자체밖에 안 들어가 있어. 보통 그러잖아요. 이건 액티브 스피커야. 액티브 스피커. 액티브야? 앰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패시브 스피커를 여기 그냥 노트북에다 연결한다고 소리가 나질 않아. 패시브 스피커는 그냥 전선만 두 개 딱 있어. 물론 그 안에도 전자 장비가 들어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예요. 우리가 대표적인 액티브 스피커가 뭐냐? 이어폰도 액티브 스피커야. 앰프가 들어가 있어. 진짜요? 그럼 앰프가 들어가 있죠. 앰프가 들어가 있어. 앰프 없어 소리 안 나는 거네요? 앰프가 증폭을 못 시켜주는 거죠. 물론 이어폰은 증폭의 기능은 별로 없는데 어쨌든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거 앰프 들어있는 거예요? 앰프가 들어가 있는 거지. 이런 건 앰프가 들어가 있는 사운드 거죠. 안 들어가 있죠? 아니지. 그러니까 오히려 비싼 거가 안 들어가 있어요. 비싼 거 엄청 비싼 게 안 들어가 있죠. 앰프를 바깥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게 패시브 앰프가 바깥에 있고, 보통 그래서 웬만한 스피커는 액티브 스피커야. 웬만한 액티브. 웬만한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 뭐 액티브 스피커가 비싼 게 없냐? 당연히 있지. 몇 천만 원짜리 있어. 근데
패시브 스피커 웬만한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디오 매니아들은 액티브 스피커보다 패시브 스피커 앰프가 내장이 안 돼 있는 스피커 그 자체만 있는 거죠. 이거는 앰프가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 액티브 스피커인데 이거는 기타가 일반적인 그 마이크하고는 달라. 와, 소리 크겠네 그럼요. 뭐 저기 있는데 저거 조만해. 되게 조그매. 저거예요? 저거야. 아, 되게 조그마네. 조그마지. 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 거니까 조그마지. 그래서 이게 기타를 연결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한 앰프에서는 연결이 안 되고 그 기타가 연결되는 앰프가 필요한데 이게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이펙터를 다 그 앱에서 해서 이걸 조정할 수가 있어. 이야, 대단하다.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는 노래를 이렇게 변조하면서 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가 막히다. 요즘에 이 정도로 발달을 많이 한 거죠. 와. 음악은 이제 말과 글보다 사람을 더 쉽게 모으는 힘이 있죠. 우리가 뭐 시 나갔을 때 요번에도 이제 우리가 탄핵 아, 그렇죠. 그쵸 탄핵을 이제 가결하기 위한 시위를 나갔을 때 이 음악은 사람을 흥분시키는 게 있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거든. 그렇죠. 근데 뭐 막상 지나가고 나면은 그 여운은 길진 않아. 음악은. 그렇죠. 음악은 여운이 별로 없어. 들을 때는 막 흥분되고 들을 때는 막 맞아요. 감정이 졌다가 음악이 끝나고 한 10분 있으면 언제 내가 음악 들었었지 뭐 바꿔먹는 그 여운이 그렇게 가진 않죠. 예. 음악은 그런데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들도 이제 보름달하면서 강강술래를 했던 거죠. 근데 이때 강강술래는 한마디로 노래 부르는 사람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는 여자들밖에 없지만 원래 옛날에는 우리가 나도 그 시대에 살고 있진 않지만 보름달 밑에서 강강술래 했을 때 누가 이렇게 손붙잡고 할 것 같아요? 누가? 얘기들이요? 아니 남녀노소 다 잡고 하는 거죠. 아, 남녀노소 다 잡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도는 거죠 그냥. 그렇지. 그래서 누가 작곡한지 모르는 민요는 이제 글이 없어도 이제 후세에 전달되는데 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글이 아니니까. 그대로 전달 안 되고 각 지역마다 네. 노래가 다 달라. 아리랑만 본다면은 평안도에서는 서도 아리랑이라고 황해도에는 해주 아리랑이라고 그러고 아리랑 종류가 이렇게 많아. 막 경상도만 해도 벌써 여덟 가지고 여러 가지가 이제 진도 아리랑부터 시작하면 산화지 타령 뭐 해서 같은 음악인데도 말은 사실은 이게 변형이 많이 되는 거죠. 소리로 전달되는 말은 변형이 많이 돼서 이게 일종의 사투리와의 또 관련이 있어갖고 이렇게 상이한 버전이 엄청 발생이 되고 있죠. 근데 또 이게 그 문자 같은 경우도 달라지는 경우가 있긴 해요. 그 약간 고대어, 그 자연 발생적으로 탄생한 한자 같은 경우는 상형 문자잖아. 그래서 쓰는 지역마다 이 문자의 형태가 다른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같은 한자여도 위에서 쓴 그 글자하고 같은 글자여도 밑에서 쓴 글자가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도 소리에 비해서는 변형이 좀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문자는 이제 기득권들이 많이 쓰고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못 사는 지역은 문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잘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선진국들이 문맹률이 낮고 후진국으로 갈수록 문맹률이 높아지는 거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0%가 글을 모르는 거잖아요. 야, 저희들 그러면 그냥 어떻게 소통할까요? 그냥 소리로만 하는 거죠. 소리로. 아, 진짜. 글자를 못 읽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9%잖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깝죠. 99점 몇 뭐 여기는 99.8%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100%야. 100% 같은데요? 100%야. 100% 100%야. 내가 보면 남북한 합쳤나? 그런 거 같아요. 합쳐도 좋아야 될것 같은데. 99%. 대신 우리는 문맹률이 떨어지. 글을 읽어도 뜻을 몰라. 병신들이 읽을 수만 없고. 근데 이제 문자는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솔직히 뭐 지금이야 뭐 이제 학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을 읽고 쓰는 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읽고 쓰는 것 자체가 기득권이었어. 아, 한 번에 못 쓰는 거야.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 위대한 세종대왕이 이게 야 큰일 났다. 한자로 했더니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걸 읽고 쓰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세종대왕. 그럼요. 정말 대단해. 자,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우리가 표준화되는 음악이란 것이 있는데 우리가 클래시컬 음악이 어떤 느낌이 들어요? 클래시컬 음악. 옛날 음악? 그렇지. 옛날 음악, 고전 음악이 옛날이란 뜻도 있겠죠. 클래시컬 음악을 제일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이 누구냐면 레너드 번스타인인데 레너드 번스타인이 딱 그 말한 거죠. 레너드 번스타인 클래식은 엄격한 음악이란. 왜 엄격할까? 왜 엄격할 이유가 뭘까요? 엄격한 이유. 클래식은 여기 뒤에 답이 있긴 한데 기호로 된 음악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클래식은 악보가 없으면 클래식이 아니야. 다 있잖아요, 악보요. 그러니까 물론 즉흥 연주하는 경우도 있어. 베토벤이 또 즉흥 연주 굉장히 잘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클래식이라는 거는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는 게 클래식이야. 악보대로 연주해야 되는 게 클래식인 거죠. 근데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음악을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클래식 음악이 다른 음악하고 다른 게 뭐냐? 클래식은 악보대로 연주하는 게 클래식이다. 근데 이거를 깬 반대 진영의 음악이 뭐냐? 그 장르적으로 어떤 음악인 것 같아요? 반대적인 음악. 그게 재즈인 거죠, 재즈. 재즈는 임프로바이제이션이라고. 그래서 물론 얘네들 가방끈도 졸라 잘라봤어. 엄청 짧아갖고 가방끈도 짧아서 흑인들이 사실은 그리고 이 그 녹음이라는 모든 내가 볼 때는 모든 컨텐츠 혁신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기술 혁신을 통해서 컨텐츠의 혁신이 일어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녹음하는 기술이 생기면서 악보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렇죠. 네, 물론 지금도 악보는 중요하지만 지금도 악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악보로 표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때 그 순간의 그 느낌이란 필링이라든지 이런 거 자체는 악보로 그래서 우리가 라이브 같은 스튜디오 앨범을 듣는 때하고 라이브 음악 들을 때하고 감정이 달라. 틀리죠. 완전 다르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악보로 우리가 음악은 클래식 음악하고 다르게 현대 음악이 가장 근본적인 기술 혁명이 뭐냐? 녹음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녹음. 그 녹음을 기술적으로 녹음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팝 음악은 클래식 음악과 노선을 달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 녹음이죠. 네. 그래서 모차르트나 베토벤 등 유럽의 그 고전 음악 만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뭐가 달랐냐면 우리나라 음악 예전에 우리나라 조선시대 음악한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딴따라? 딴따라로 표현하잖아. 네. 그럼 뭐야? 하층민이야, 하층민. 풍물, 팽 이런 거? 농노 밑에야. 맞아. 농노 밑에야. 맞아. 이 사람들 불가칙 초면 뭐 그래. 하여튼 가장 낮은 계급이 있는 사람들 음악을 했어. 근데 음악이란 게 알겠지만 웬만한 사람들은 악기 다룰 수 없어. 그렇죠. 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감도 있어야 되지만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 일반적인 사람의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엄청난 노력을 해야지만 악기를 하나 다룰까 말까야. 맞아요. 나도 기타 배우다가 지금 포기한 게 뭐 시간도 애매하고 다른 것도 해야 되니까 지금 했는데 악기 배우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맞아요. 하나는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에 있는 데가 있어. 음악은 고귀한 사람들만 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인도. 인도. 인도는 브라만만 최상류층인 브라만만 음악을 할 수가 있어. 진짜요? 우리는 뭐 여튼 가장 낮은 사람들이 음악을 하고 우리는 천민들이 하는 거고 인도는 최상류층만 하는 거죠. 이야. 음악 하고 싶을까? 그치. 근데 불가능하지. 우리는 음악 같은 거 왜 해? 이거고. 근데 여기 가장 인생 삶에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요? 중간에 있는 거야. 그거요? 아예 나는 태어날 때 천민이야. 그러면 그냥 천민처럼 살면 돼. 근데 난 원래부터 태어날 때 브라만이야. 나는 가장 상류층에 있는 사람이야. 귀족이야. 그러면 내가 뭐 더 이상 할 게 없어. 그 음악은 남이 들어야 될 음악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음악을 해. 그래서 인도 음악이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뭐 몇 시간씩 혼자 연주하거나 그러니까 남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흥에 취해서 하는 거. 근데 중간에 있는 딱 평민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내 음악을 팔아야 돼. 팔아야죠. 근데 이 팔면은 뭐가 좋아지는 점이 있어요? 신분 상승이 가능해. 팔면요? 돈 벌면요? 돈 벌고 돈 벌어가지고. 인정을 받으면은 평민의 기사로 올라가거나
뭐 귀족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귀족 근처까지 갈 수가 있어. 야. 이게 사람을 아주 애태워 버리는 거거든. 애태워버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힘든 게 뭐야? 씨발 승진, 진급 이거에 목매다는 거잖아. 계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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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해? 계급화. 야, 씨발 그냥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야. 그냥 위에서 그냥 뭐 우리 그냥 빨리 그러니까 자기 생명 그게 갉아 먹으면서까지 일하는 거죠. 이제 이 사람들이 제일 힘든 사람이 언제였냐? 그 근대 음악을 했던 사람, 모차르트, 베토벤 이런 사람들이 평민이었거든. 이 평민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못 빠지게 해야 되는 거야. 못 빠지게 왜 못 빠지게 해야 돼? 이 평민의 신분에서 벗어나려고 올라가려고 조금이라도 올라가려고 진짜 못 빠지도록 하는 거야. 못 빠지도록 엄청 열심히 하는 거야. 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유리천장을 깨부셔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베토벤과 모차르트는 사실 실패했죠. 얘도 실패했어. 그러니까 실패했기 때문에 역사에 남을 수도 있어. 야, 이 정도 급이. 실패했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어요. 이 베토벤이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음악은 기술 혁신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네. 자동차가 나오기 전에 네. 세계 그 최고의 그 고부가치 상품이 뭔지 알아요? 말은 상품은 이제 제품 만들어진 상품은 아니니까 만들어진 상품. 오토바이? 자동차 나오기 전이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뭘 것 같아요? 가장 고부가치의 상품. 타는 거예요? 타는 건 아니야. 힌트를 주면 타는 건 아니야. 음악? 그치, 음악. 특정 악기. 악기. 가장 고부가치. 귀족들은 한 대씩 꼭 있어야 되는. 지금 보면 우리가 집에 막 통 오르간 있고. 그치. 근데 오르간을 집에다 둘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럼 뭐를 놔둘까? 피아노를 놔두겠지. 피아노. 엄청난 고부가치예요. 기술혁신의 총아. 당시에 자동차 나오기 전에 기술혁신의 총아가 피아노였어. 그래서 19세기, 18세기 그러니까 공산품, 그러니까 상품 중에서 공산품이 이거는 돈이 없으면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상품. 와, 얼마나 비쌌어? 엄청 비쌌죠. 지금도 비싸요. 지금도 비싼데 물론 자동차 이후에서는 이제 이 최고의 어쨌든 자동차라는 상품 나오기 전까지 최고의 공산품은 뭐였냐? 피아노였어. 피아노. 부자들만 옛날에 뭐 집에 오디오 있는 것처럼 그 비싼 오디오 있는 LP판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보다 더 비쌌지. 이거를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거를 막상 사놓은 거 의미가 없잖아. 그럼 써야죠. 써야 되는데 처음부터 뭐 이거 두들긴다고 돼? 안 되죠. 그럼 그때 이제 누구를 데려오냐면은 왜 피아노는 피아노 그 자체로도 비싸지만 이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잖아 누군가가. 알려줘야죠. 그래서 평민인 음악가들을 이제 과외 선생으로 데려오는 거야.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베토벤이고 그 중에 한 명이 모차르트였던 거죠. 이야. 귀족은 그런다고 해서 귀족들은 음악을 안 해. 그냥 여자 이제 딸 키우면은 그냥 교양 쪽으로 연주하면 좋다더라. 근데 그거를 직업으로 간다? 이건 평민들이 하는 일이야. 귀족이 뭘 필요했냐? 그럼 필요 없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들어가잖아. 귀족 사회로 들어가면은 열망이 생기잖아. 야, 내가 이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돈을 많이 벌어서 귀족처럼 살리라. 사람이 안 보면은 살 수 있는데 보면은 못 살아. 그렇죠. 내가 잘 사는 모습 딱 보게 되면은 쉽지 않거든. 이게 그래서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걸로 통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이 이때 다 탄생해요. 베토벤, 모차르트 뭐 이런 음악들이 19세기에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음악들이 뭐 베토벤 넘버 뭐 9부터 시작해서 모든 음악들이 이때 다 생겨. 그 이때 천재들이 다 나와. 대단해요. 그래서 피아노는 여기 써져 있는 게 19세기의 유럽 산업혁명기의 최고의 산업이 된다. 20세기를 상징하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듯이 19세기를 상징하는 산업은 뭐냐? 피아노였다는 거야. 피아노였다는 거죠. 이때 가장 유명한 위대한 두 아티스트 예술가가 누구냐면 모차르트, 베토벤 이 피아노를 정복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피아노를 통해서 새로운 음악 세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피아노 이 빈이 음악의 그 한마디로 우리 강남 같은 데야. 테헤란도 음악 오스트리아 빈이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핫 플레이스야. 핫 플레이스 거기서 이 모차르트는 나중에 실패했지만 베토벤 여기서 당당하게 자기 입지를 굳히게 되는 거죠. 피아노를 통해서. 네. 부르주아 계급을 상징하는 악기가 되죠. 이 피아노라는 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1950년대에는 뭐가 달라지냐? 이제 중산층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고 이 중산층을 상징하는 게 뭐냐? 이제 대중이라는 거지. 대중. 네, 대중. 1900 이제 포드 자동차 T 모델이 나온부터는 자동차는 부자만 사는 게 아니고 1950년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이끈 미국이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각 가정마다 한 대의 자동차가 다 갖추게 되고 그것을 바로 파퓰러 대중적으로 이끌게 되는 거죠. 각 집안 한 대씩. 예. 그래서 TV 1950년대 TV가 가정에 한 대씩 만들게 되고, 예, 근거도 있고, 예, 이게 1950년대에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흐름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알아요? 이 사진? 넘어지 말라고요? 넘어지 말라고 막 사람들이 미쳤잖아. 막 소리 지르고 막 이게 1964년도 2월 7일 상징적인 날인 거죠. 1964년 2월 7일 외워둘 필요가 있죠. 64 2월 7일이요? 예. 겨우 추울 텐데? 그러니까 옷이 좀 두껍긴 하죠.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막 미쳤어. 누구의 등장? 누구의 등장? 파퓰러의 상징. 파퓰러의 상징. 그것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영국에서 건너온 파퓰러의 상징이 이날 딱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비틀즈가 뉴욕 JFK 공항에서 이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이때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어디에 출연하냐면 에드 셀러먼 쇼에 이제 출연하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진이에요. 앞에 있는 젊은 여자는 웃고 있는데 뒤에 이제 꼰대 아저씨는 못마땅한 거야. 이 새로운 시대가 못마땅한 거야. 그래서 앞에는 막 비틀즈가 막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그 젊은 여자는 거기에 이제 막 빠져들어갔고 완전 빠져야 돼. 완전 빠져. 황홀경에 있는 거고 뒤에는 그렇지. 눈이 맛이 갔잖아. 맛이 갔네. 이런 기세 지금 완전 그냥. 이때 이제 모든 역사가 바뀌기 시작한 거죠. 파퓰러라는 개념이 파퓰러가 누가 주도하게 됐냐면 보통 대중성이라는 거는 주인공이 원래는 이 이전까지 주인공이요 기성세대였어. 그렇죠. 기성세대였죠. 근데 확산성이 떨어져 기성세대들은. 근데 이거를 비틀즈가 오면서 이 확산성을 어디로 끌어내렸냐면은 10대까지 끌어내렸어요. 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BTS라든지 우리가 지금 K-팝이라 이런 것 자체가 모든 문화의 중심을 어디로 끌어내렸냐면은 우리가 강강술래 할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그 어린이 문화가 아니잖아. 강강술래 음악은 솔직히 우리가 뭐 트로트 음악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성세대 음악이잖아요. 그렇죠. 예. 뭐 스탠다드 팝 같은 경우도 이제 비틀즈 등장하기 전에 모든 스탠다드 팝 그것을 이끄는 시대는 40년 그러니까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이끌었다면은 이 음악에 대한 한마디로 시장을 누가 데려가냐면은 10대로 낮췄던 게 비틀즈였던 거죠. 대단한 거죠. 이 역사는 아직도 깨지고 있지 않은 게 1위부터 5위까지가 다 비틀즈 음악이었어요. 이야. 비틀즈. 비틀즈 1964년도에 이 차트는 영원 불변한 거죠. 영원 불변한 거죠. 손들은 노래인데. 들으면 알라나? 들으면 알지. 난 She Loves You 같은 거 되게 I Want to Hold Your Hands 같은 유명하죠. Please Please Me도 Take More Can Buy Me Love도 유명하고 Twist and Shout도 되게 유명한 노래죠. 들으면 알 거야 아마. 이거를 선도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나는 트랜지스터라고 보는 거죠. 락 음악을 탄생의 배경에는 음악 증폭, 음악 왜곡하게 만드는 이펙터, 아까 지명드스 이펙터가 중요한 거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트랜지스터 덕분인 거죠. 트랜지스터를 통해서 기존에는 그 오디오가 한마디로 우리가 라디오가 어디다 놔뒀었냐면 거실에다 놔뒀었거든. 진짜 거실했죠. 한가운데 가운데 왜냐면 등치도 크고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거를 소형화가 되니까 이 라디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이 10대들이 집 방으로 가져가. 그쵸. 어, 방에 듣는 거. 그리고 엄마 아빠가 듣지 않은 음악을 들어요. 그쵸. 우리 어렸을 때도 솔직히 안 좋은 영상 보면은 이제 방에 들어가서 보잖아. 아 그쵸. 요즘 애들은 핸드폰으로 보겠지. 그쵸. 핸드폰으로 아빠 엄마 몰래 이제 안 좋은 거 보고 뭐 이러겠지. 그래서 우리 아들도 걱정이야. 이 새끼들 뭘 보는지 모르겠어. 아 모른 척 해야죠. 하긴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모른 척 해야죠. 이 트랜지스터 그래서 비틀즈가 미국에 이렇게 확산시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술 혁신.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통해서 방 안으로 음악을 끌고 들어왔던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기술 혁신의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퍼블릭 애드레스 시스템의 PES라고 해서 와씨 스피커인데? 스피커 어마어마한 스피커죠. 이거 축구장 가면 스피커. 네. 기존에 축구장에 쓰일 수 있는 스피커를 이 기술 혁신을 통해서 대형 관중을 파퓰러 음악을 군집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꽝. 네. 그래서 1960년대 이후에 더 가속화되어 이제 수천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할 수 있는 PE 시스템이에요. 이게 PE 시스템인데 PE 시스템 등장과 함께 앰프 출력을 최대한으로 해서 이제 디스토션을 통한 이 전기 기타 같은 것도 할 수 있었고 이때 등장한 음악이 락 음악인 거죠. 이제 지미 앤더슨의 락 음악이 이제 피드백 엄청난 스피커와 대중적인 사람들을 군집시켜서 모여와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지미 앤더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기타 앰프로 이제 최고로 울리는 이제 디스토션이라고 그러고 울리면 그래서 찢어질 듯한 악기 소리를 날 수 있는 디스토션 이거를 처음으로 그래서 이걸로 통해서 이펙터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피드백 효과 뭐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사람이 이 한마디 혁명화가 된 거죠. 이게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피드백 효과가 이제 하울링이야 일종의 하울링 효과. 이제 아까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이거를 통해서 수천 가지 이펙터가 생겨. 이 지미 앤더슨이 이제 디스토션이라는 거를 앰프 이게 뭐 앰프의 효과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음색을 만들게 되는 거죠. 네, 어마어마한 거. 엄청난 복잡하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기타가 쉬워요? 이게 복잡하죠. 기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보통 그래. 테크닉 쪽으로는 일렉트릭 기타보다 클래식 기타가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테크닉 쪽으로. 근데 일렉트릭 쉽다고 말은 못해. 다 알아야 돼. 오씨.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에 열렸으니까. 진짜 이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계에 열렸으니까 와, 우리가 이거를 할 수 있다? 나는 어렵다는 거죠. 소리 큐도밖에 못 하는데. 뭐야? 뭐야?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애들은 사실 클래식 기타로 연주하는 거, 연주 기법, 손가락 움직이는 거나 이런 거가 물론 나중에 일렉트릭 기타도 어려워지긴 하지만 처음에는 일렉트릭 기타가 훨씬 쉬웠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초경쟁 사회잖아. 내가 대중적으로 팔아야지만 내가 먹고 살 수가 있잖아. 그쵸. 그러니까 기술의 진보가 엄청나게 이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작년에 나온 음반하고 올해 나온 음반하고 기술적인 아마 우리가 지금 LLM이 한 해 하나도 아니지 세 달에 한 번씩 바뀌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아요. LLM은 뭐 그냥 세 달에 한 번씩. 바뀔 때가 새롭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기술의 진보?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 뭐 때문에 그러냐? 사람들을 많이 쓰게 만들어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하는 역할이 난 크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대중음악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머릿수로 이제 장사하는 거잖아. 어떤 면에서 안 좋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펙터가 나오고 그 이펙터가 적용된 음반들이 나오면서 사실 그거를 또 1등으로 이끈 사람이 비틀즈야. 비틀즈가 이제 8트랙 녹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얘네가 라이브를 못 하게 됐거든. 그게 왜냐면은 우리는 예수보다 유명하다라는 존 레논이 이 말을 했다가 이거를 원래 그때도 기레기들이 많았으니까 이걸 어떻게 비트냐면은 제목을 타이틀 어떻게 잡냐면 우리는 예수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했다고 타이틀 바꿔버려. 유명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위대하다고.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부모 단체가 난리가 난 거지. 난리가 났어. 뭐 미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 80%가 그 기독교 믿었으니까 뭐 예수보다 위대하다고 새끼들 공연하지 마 그래 막 보이콧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비틀즈가 그때 최고의 명반들이 다 나와. 라이브를 못 하니까 사람이니까 뭔가를 이제 제약 조건 걸으면은 네. 다른 쪽으로 자기를 이렇게 발전을 시키는 게 있어. 뭐라고 하죠 이걸? 어, 뭐라고 하죠 이걸?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라이브도 못 하게 되니까 네. 얘들 스튜디오 앨범에 엄청난 공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그 러버스 오브 톡스, 뭐 리볼버, 뭐 서진 펜펜 멜로디 클럽 밴드, 뭐 화이트 앨범, 뭐 그다음에 에비로드까지 이 5대 명반이 이때 싹 나버려요. 그거가 뭘로 했냐? 기술적인 혁신을 다 이루게 된 거죠. 왜 돈은 많으니까 비틀즈 뭐 전용기까지 있었을 텐데. 그 전용기 그게 누가 했냐? 이 자그마한 트랜지스터가 엄청난 역할을 했던 거죠. 예, 트랜지스터가 했다. 트랜지스터가 어디서 나왔냐? 소리에서부터 나왔다. 소리에서부터 나왔다. 그래서 지금 앞에 이거를 내가 소리를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소리. 오디오는 소리를 증폭하여 전달하는 장치야, 결정은. 예. 근데 뭐 트랜지스터는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점이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제 트랜지스터를 발명한 곳이 전자통신 유명한 AT&T 자회사의 벨 연구소. 이게 그램 벨이라는 사람이고 이 벨 연구소가 있는데 이 벨이 언제 시작됐냐면은 이게 1877년부터 이제 벨이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소리. 벨이 그치 성표가 예전에 처음에 그랬었죠. 벨. 우리 이름 벨이기도 하면서 이제 종 벨로 이제 한 거죠. 벨이 원래는 보청기를 만든 사람이었어.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전화기를 사실 최초로 만든 사람은 아니야. 특허도 사실은 내가 볼 땐 날치기로 먼저 통과시킨 사람이고 뭐 이렇게 내가 볼 때는 위대한 사업가 중에서 그 양심이 좀 없는 사람도 꽤 많아. 존나 많지 않아? 존나 많지. 거의 다 90% 다 그러지 않아요? 그렇지. 거의 다 그럴 것 같아요. 뭐 벨은 안 그랬겠어? 벨도 솔직히 좀 꼬름한 데가 많아. 그쵸. 1885년도 AT&T가 이제 전화기 창시를 알려진 그러니까 AT&T가 1885년도에 설립됐는데 원래 벨이 1877년도에 벨 정규 전화 회사가 모태가 된 거죠. 1877년도에. 그러니까 트랜지스터가 전화기 만드는 AT&T 자회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벨 연구소에서 발명한 거는 어쩌면 당연한 걸 수도 있어. 네, 트랜지스터는 어디서 시작됐냐? 소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전화의 그 원이 이제 멀리 텔레가 멀리고 오고 멀리 소리, 폰이 소리라는 거거든요. 멀리 소리를 전달한다는 뜻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처음에는 음성 신호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전기 신호 선이 이제 길어질수록 사실 소리의 수신율이 떨어졌죠. 자, 우리가 전화기가 아무래도 다이얼이 바뀌면서 가장 먼저 없어진 직업군이 뭐였냐면은 교환원이었어. 교환원이 제일 먼저 없어졌거든요. 근데 교환은 그때 당시엔 약간 그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훨씬 가방끈 긴 여자들이 이걸 했었거든요. 어떻게 한다 봐요? 왜냐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 순간순간 말귀를 알아두고 또 글도 읽어야 돼.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이거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리고 많이 그 지식 아주 많은 그 지식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직원들보다는 훨씬 더 하이 클래스인 사람들이 이 교환수로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건 우리나라고 이제 미국의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사실 최초의 전화기는 이 벨이 아니야. 존 요한 T 라이스라고 하는 독일의 1858년도에 이제 독일의 라이스가 사실 처음에 발명을 했었고, 그러니까 1876년에 이제 발명을 했고 77년도에 회사를 이제 벨이 설립을 했는데 이미 그 전에 1858년도에 독일의 라이스라는 사람이 이미 발명을 했었죠. 그리고 이름도 기가 막혔어. 그때 당시 이미 이름을 뭘로 명명했냐? 텔레폰으로 해놨었어. 그러니까 라이스가 사실 남긴 유산은 뭐냐면은 텔레폰이야. 이름을 텔레폰으로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은 누가 기억해? 아무도 기억 안 하죠. 우리처럼 그냥 역사 유튜버나 좀 한 번씩 언급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제품은 나도 몰라. 이거 뭐 써봤어야 알겠지. 1975년도까지 AT&T가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여러 기술을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제약 조건이 있으면 기술이 발명된다고 하는데
이 한계를 뛰어넘을 때도 사실은 기술이 혁명이 일어나거든요. 미국 이거보다 좀 좁았으면은 트렌치 스타는 발명이 안 됐을 수도 있어. 아야 그냥 뭐 전달되잖아. 전달되는데 지금의 그냥 증폭하는 걸로 전달되잖아. 그냥 왜 돈을 들여서 개발하니? 뭐 이렇게 될 수 있었죠. 근데 AT&T가 이제 기존의 기술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최대 맥시멈이 2,700km야. 2,700km 이상이 넘어가면 신호 전달이 안 돼. 2,700km를 넘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미국 뉴욕에서 콜로라도의 덴버까지의 거리가 미국 서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저쪽까지 갈 수가 없는 거죠.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가 없는 거야. AT&T의 시오도 베일이 그때 당시 사장인 시오도 베일이 1914년도에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파나마 태평양 만국 박람회에 맞춰서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박람회를 하거든. 서부의 끝. 근데 우리가 동부의 뉴욕에서 서부까지 있는 그 대륙횡단 전화선을 한번 개통해야 되지 않아? 근데 기술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걸 개통하기 쉽지 않지. 전선만 연결한다고 신호가 되는 게 아니거든. 신호 유실이 너무 2,700을 넘어가 아예 신호가 전달이 안 돼 버리니까. 예. 이 이야기는 이제 벨 연구소 이야기에서 했던 거를 제가 얘기하고요. 재밌어요. 한번 뭐 아주 깊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멀리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기술의 가치를 이제 직감한 이제 AT&T의 선임 관리자인 프랭크 주이과 최고 엔지니어 존 카티가 한번 도전해 보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상사인 카티의 주문을 받았던 주잇은 모교인 시카고 대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밀리컨 교수를 찾아갔어요. 밀리컨 교수 딱 찾아갔는데 밀리컨 교수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프랭크 주잇이 선임 관리자이고 존 카티가 이제 엔지니어고 존 카티가 원래 몸담고 있었던 게 이제 시카고 대학교 밀리컨 교수를 받아서 이제 아놀드라는 사람을 AT&T 공학투에 합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뭘까를 한번 아놀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 사람이 밀리컨 교수를 추천하는 아놀드가 이제 AT&T의 공학팀으로 들어갔어요. 시카고 대학교에서 이쪽으로 넘어갔어. 아놀드는 기존의 신호를 증폭하는 기존이 이게 중계기가 이 중계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중계기로 하면 2,700km를 더 이상 넘어갈 수가 없거든. 그렇죠. 중계기를 개선하고 있지만 이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은 이거 중계기를 바꾼다고 해서 뭐 소리의 질이 더 좋아지거나 그러진 않고 물론 그 신호 간섭은 좀 덜해지긴 할 텐데 이게 한계는 계속 2,700km인 거야. 한계는 뭐지? 뭐가 제일 필요할까? 그래서 그는 이제 이게 리디 포레스트가 사실은 벨 연구소에서 있었던 사람인데 증폭키를 한번 계량해 볼까? 기존의 소리를 어떻게 증폭시키는 건지 한번 계량해 볼까? 이게 바로 나중에 진공관 앰프의 아마도 조상격인 오디온이라는 거예요. 오디온이 1960년 발명한 3극 진공관인데 오디온이 한때 웨스턴 일렉트릭사 그러니까 AT&T 자회사에 몸담았었던 리디 포레스트가 1906년도에 발명한 3극 진공관이었어요. 근데 진공관은 프레밍이 1904년 2극 진공관을 처음 발명했는데 2극 진공관은 교류와 직류로 이제 정류가 가는 거죠. 이제 변환해 주는 거. 근데 포레스트가 개발한 오디오는 2극 진공관과 달리 금속만 그리드가 안에 들어가 있고 이게 그리드인 거죠. 그리드가 들려 있어. 이 그리드에 약한 전류를 가하면은 뜨거운 음극선에서 차가운 양극으로 흐르던 전류가 이제 증폭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빛만 내는 게 아니라 신호가 증폭이 확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레스트는 오디온을 이용해서 오페라를 송출하는 방송을 이제 시작했는데 개망했어. 그래서 오디온의 특허는 이제 AT&T에 팔려버리게 된 거죠. 근데 이 포레스트의 말년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근데 이 사람이 이 아놀드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증폭에서 찾아보자. 신호를 증폭하는 데 해결책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직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극진공관과 다르게 이제 뭐 이거 좀 여러 가지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어쨌든 간에 이 그리드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증폭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어떤 게 나왔냐면은 이제 기존의 오디오를 통해서 입력 신호를
받아들여서 출력을 훨씬 크게 하는 앰프 효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물론 지금 이건 쓰진 않지만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3급 그 오디오를 통해서 신호를 증폭할 수 있는 거를 개발하게 되는 거죠. 오디오는 이게 진공관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신뢰성이 올라가고 빨리 안 고장나기 때문에 이제 진공관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 1912년도에 이제 처음 시연하게 됐는데 기존의 중계기를 대체할 정도로 아주 성능이 좋았다고 그래요. 대륙 횡단 전화선 공개 시연은 원래 예정되려면 1년 늦었지. 원래는 1914년도에 이제 했어야 되는데 1915년도 1년 늦춰져서 태평양 만국 박람회에 성공적으로 하게 된다. 그랬죠. 대륙 횡단 전화선의 성공으로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이제 굉장히 높아졌겠죠. 그래서 프랭크 주시 나중에 뭐 이거를 성공하게 돼서 뭐가 되냐면요, 벨 연구소의 수장이 돼. 벨 연구소를 만드는 아주 중추적인 인물이 되죠. 그리고 나서 벨 연구소에 이제 한마디로 뭐라 그럴까, 성장기? 엄청난 폭발을 하게 되죠. 그쵸. 엄청난 급성장을 하게 되죠. 성장. 이 성공했으니까 대륙 횡단 전화선을 성공을 했으니까 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1915년에서 딱 10년 후에 1925년도 1월 1일에 벨 연구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